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번 주에 있었던 국가직 시험 기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국가직 9급 기출 해설이에요. 여러분 뭐 시험은 어떻게 잘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 혹여나 시험 점수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이제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좀 다 잡으시고 이제 또 다시 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굳게 또 가지셔야 돼요. 어쨌든 최종 합격 어떤 목표로 한 시험이든 아니든 합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페이스 잃지 마시고, 지금은 근데 조금 쉬실 때예요. 쉬실 때니까 조금은 좀 쉬시고 이제 또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이제 나아가셔야 됩니다. 국가직 9급 이번에 시험 봤던 거는 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다고 보여져요. 한 중 정도 난이도였다 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문제 유형이 조금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개개 이제 문제 해설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공부 방법은 똑같아요. 문제 유형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든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은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 하나하나를 이거는 꼭 출제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꼼꼼히 보시는 거예요. 꼼꼼히 이게 왜 틀렸는지 평소에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혹시나 엄청 어렵게 나온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공부를 하루하루 해 오셨으면은 꼭 맞추실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하실 때 조금 꼼꼼히 지문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리고 최신 판례는 많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오긴 나왔어요. 3년치 판례에서 항상 나오고 있고, 그 부분도 이제 한 문제로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문제에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가시면 된다. 그죠? 우리 행정법은 지방직 그리고 나머지 뭐 서울시도 그렇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보시면요. 1번부터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가 이제 행정수행의 대상, 공법관계, 사법관계 또 나왔죠. 여기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에서 1번 수도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그 수도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하는 수도료 부과, 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 납부관계, 이거는 공법상의 권리 의무 관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수행의 대상이다. 맞죠? 그러면 이게 행정수행 공법관계니까, 그쵸? 공법관계니까 행정수행,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이죠. 이거는 물이잖아, 물, 그죠? 수도. 우리 수도 한번 공법관계라고 했었죠. 우리가 공부할 때 기본서 우리 기본 강의 할 때도 그렇고 기출 강의 할 때도 그렇고 문제풀이 할 때도 항상 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죠. 물에 관한 거 이거 행정수행의 대상이다. 그죠? 공법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2번 맞는 질문이고요. 2번은 이제 9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 국가기속조치 있죠. 입찰보증금이죠. 보증금 국가기속조치, 이거는 민사상 사법상, 그죠? 사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법관계. 그래서 요거를 다투고자 한다, 국가기속조치를 다투고자 한다, 그러면 이건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3번 보시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소송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이제 행정소송이다 이렇게만 나온 게 아니라 당사소송이냐 항고소송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해서 다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인가를 받기 전이죠. 인가전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니까 안에 대한 조합총회 결의 효력을 다툰다 이러면 당사자로 가는 거예요. 인가 전엔 당사자, 그죠? 인가 후는 뭐죠? 인가 후는 항고로 가는 거죠. 인가를 받게 되면은 이 관리처분 계획 안이 안자가 없어져서 관리처분 계획 자체가 이게 구속적 행정 계획이 돼서 그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처분이 되면은, 그죠? 이 자체가 안자가 빠지는, 그죠? 인가를 받은 후에는 안자가 빠지니까 요 계획에 대해서 다툴 때는 요거는 항고송으로 다투는 거, 항고송, 그죠? 그러니까 CF 인가 후에는 이제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항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항고 소송.
그쵸? 이렇게 인가 후에는 그죠? 인가 후에는 요 계획 자체가 이제 구속적 행정 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처분성은 인정이 되니까 이 처분이면은 항고성으로 가는 거죠. 항고성. 처분이면은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성으로 놔두면 되죠. 만약에 이걸 인가 받지 않았다. 인가 저는 이거 아니죠. 안에 대한 이제 총의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요런 거로 이제 당사 소송으로 이제 다투면 되죠. 권리 의무 관계를. 그쵸? 인가 전 당사자, 인가 후 항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게 인가의 법적 성질도 나왔죠. 뒤에 기억이 안 나시지? 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요 인가는 뭐죠? 강학상 인가죠. 갈게요. 그렇죠. 그런 거고. 그리고 4번 보시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그죠? 토지보상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맞죠? 그러면 협의취득 이제 대표적으로 이거는 사법상 매매계약이다 이렇게 봐서 우리 판례는 이거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사법상의 매매계약이다. 사법상 매매계약. 협의취득. 그쵸? 여러분 뭐 환매 막 협의취득 이거 다 민사랄 있잖아. 그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됐고 2번 보시면 행정행위 효력 막 이제 공정력 나오고 그러죠? 네. 그리고 뭐 하자의 종류도 나오고 그러네요. 1번 보시면 1번 2번 연관이 돼 있죠? 네. 과오납세금 그죠? 과오납세금 반환 청구 소송 이게 부당이득이잖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민사법원은 그 성결 문제로서 과세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민사법원은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무효인지 아닌지. 그쵸? 무효 여부. 무효이면은 뭐죠? 인용 판결을 해주고 무효가 아니면은 기각하잖아. 그죠? 그래서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무효는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 이건 다 판단할 수 있죠. 무효이면은 누구든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주장하고 다툴 수가 있다 그랬잖아. 판단할 수 있다. 그죠? 무효. 그리고 2번 보시면은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요. 국가배상. 그럼 국가배상은 처분의 위법 여부가 성결 문제죠. 위법성만 확인되면 돼요.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서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배상 청구잖아요. 배상 청구. 처분이 굳이 취소될 필요는 없죠. 이건 취소가 돼야 되고 이건 취소될 필요가 없지. 그렇죠? 위법성만 확인되면 되니까. 그렇죠? 위법성이 인정돼야지만 그때 가서 이제 위법의 정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는 거예요. 적법, 위법. 이게 1단계고 이게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이게 1단계로 검토가 되고 2단계로는 위법의 정도가 문제가 되잖아. 이게 무효인지 무효 사유인지 아니면 취소 사유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는 처분이 적법 위법한지 1단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위법의 정도가 무효인지 취소인지 그 2단계 그죠? 2단계. 1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정력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 그죠? 의미가 없죠?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취소 사유인 경우에만 발생하는 취소 사유 전에만 이제 공정력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첫 번째 두 번째 게 이게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요거는 처분의 효력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고 성결 문제로 요거는 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위법성만 확인되면 되기 때문에 취소가 꼭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소송에서 민사법원은 요거 처분의 위법성을 이렇게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위법 여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위법적법 여부에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맞는 거고. 3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해서 행정심판에서 취소가 됐어요. 행정심판 취소 심판에서 얘기했죠.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이 나온 거예요. 취소 재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취소 재결은 뭐가 있죠? 소급표가 있잖아. 그쵸? 소급표가 있죠? 그러니까 그 허가 취소 처분 이후 취소 재결 나왔어요. 그럼 취소 재결 시까지 영업했던 행위 요게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취소 재결이 나왔다. 취소 재결 나오면은 요게 소급표가 이게 없어지잖아. 이거 지워주면 어떻게 된다? 가리면은 영업 허가가 있네. 그쵸? 그러니까 뭐다? 요거는 무허가가 아니라 유허가. 그죠? 유허가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은 취소 재결, 쟁송 취소에 있어서 소급표가 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소급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취소가 소급해서 없어지니까 그죠? 요 취소하고 취소 사이에 이 영업은 뭐다? 유허가지. 그렇죠? 소급표가 있으니까. 4번 건물 소유자에게 소방시설 불량 사항을 시정 보완하라는 명령을 구두로 고지했다. 그죠? 시정 보완 명령, 시정 명령을 갖다가 이거 처분이잖아. 그죠?
하명이죠, 하명. 이걸 갖다 구두로 고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하자가 있는 거다? 형식의 하자가 있잖아. 형식의 하자. 처분을 할 땐 뭘로 해야 돼? 문서로 해야 되죠? 근데 구두로 했잖아, 구두. 그러면 그 위협한데 그 하자가 이게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냐?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게 우리 판례죠. 형식의 하자. 형식의 하자는 원칙 무효다. 이렇게.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거는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로. 그죠? 긴급을 요하거나 그런 사정이 없잖아.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또 대표적인 질문이고 3번. 그래서 3번이 답이고. 그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은 부관. 부관은 항상 여러분 한 문제씩 꼭 나온다 그랬죠. 보시면 1번. 또 이게 어렵지 않은 문제죠. 도로 점용 허가의 점용 기간. 여기 점용 기간. 여기 점용 기간. 특허의 기간이죠. 이건 본질 요소래. 본질 요소. 점용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협 사유가 있다. 점용 기간이 위협하대요. 너무 부당하게 짧거나 그런가 보지. 그래서 위협하대요. 그러면은 도로 점용 허가, 이 허가 주된 행정행위다. 주된 행정이 이 전부가 위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거 기타 부관인 경우 이게 문제가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만 딱 떼서 이제 다툴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본질 요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부관의 하자가 주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부관이 주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본질 요소면 영향이 있고 본질 요소가 아니면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요거 점용 기간은 점용 허가를 함에 있어서 뭐다? 이거 본질 요소, 본질 요소. 그러니까 이게 위협하면은 이게 전부가 위협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취소 판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부 취소 판결. 그렇죠. 여러분 기억이 나시면 되세요. 전부가 위협하게 된다. 특허와 관련된 거, 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 요것도 역시 똑같아요. 이렇게 특허 기간, 본질 요소로 봐서 주된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전부 취소 판결을 받을 수가 있다 그거고. 2번,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가 없죠. 기속행위는 요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수익적인 걸 해줘야 되는 것이지 행정청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붙여가지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러니까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고, 가사, 설령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 부관은 뭐다? 무효죠, 무효. 사항적 한계, 부관의 사항적 한계죠. 그리고 여기서 기속행위만 있는데 이거 똑같은 법리가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도 똑같아요.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은 부관을 따로 붙일 수가 없고, 만약에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그 부관은 뭐다? 무효예요, 무효. 부관은 무효라는 거, 부관. 주된 행정인 유효하고 부관은 무효라는 거예요. 됐고. 그리고 3번. 이거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다 붙일 수가 있죠. 재량행위 그거 알고 계시죠? 3번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였어요. 부담. 부관이 무효라면 부담의 이행으로 행해진 사법상 매매행위. 그죠? 이행행위죠. 이행행위. 이거는 여러분 이거 1번하고 3번하고 좀 다른 거죠. 1번은 이건 부관의 하자가 주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고, 요거는 부관의 하자가 이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예요. 우리 판례는 여기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서로 영향이 없다. 그래서 이 부담이 그죠? 부관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행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관 이행행위는 우리 판례가 사법 관계로 봐요. 사법행위. 그리고 부담을 붙이는 행위 자체는 공법행위로 보죠. 그래서 법적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관의 하자가 당연히 이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에요. 각각 법적 성질이 다르다고 보죠. 그래서 이게 이행행위가 이게 유효인지 아닌지 그거는 사법상의 사법을 보고선 이제 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죠. 요거 사법 관계 보시면 된다. 당연히 이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그리고 4번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그 경우에도 그 목적 달성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부담의 사후 변경 이거 허용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부담의 사후 변경 우리 시간적 한계에서 이게 예외적으로 이제 사정 변경인 경우에는 부담의 사후 변경, 사후 부과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두 문자 생각이 나셔야 돼요. 법유동사.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유보가 된 경우이거나 그죠? 또는 상대방이 동의가 있으면은 부담의 사후 변경, 사후 부과가 가능하죠. 원래 부관이라는 것은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적 행정행위를 할 때, 주된 행위를 할 때 이제 붙여야 되고 바꿀 수가 없는 게 원칙인데, 나중 그 부종성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유동사, 그죠? 법유동 원칙 사 예외 그런 경우에는 부담의 사후 부과, 사후 변경이 다 허용된다고 봤어요. 사정 변경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래서 이것도 항상 나왔던 거죠. 이것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4번 보시면은 다른 법률 행위를 보충해서 그 법적 효과를 이제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골라라 이렇게 봤는데 이제 보충 행위예요. 보충 행위. 이제 보충 행위는 우리 이거 강학상 인가를 찾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기억본 보시면 사설묘지, 사설법인묘지 설치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이거 보시고선 이거 뭐지? 갑자기 마음이 막 이거 어디서 많이 안 본 건데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허가랑 이 우리 그거는 있었잖아. 사설 납골 시설 설치 신고는 있었어요. 그게 우리 기속 재량, 기속 행위 그렇게 봤었는데 이거는 사설 묘지, 납골 묘지 비슷하잖아요. 그죠? 사설 묘지 설치 허가 이거는 강학상 허가예요. 그리고 강학상 허가면서 이거는 기속 재량행위예요. 중대한 공익 이상 필요가 있으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사설묘지 설치 허가 이거는 강학상 허가고 그리고 기속 재량행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리고 니은 보시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는 이거는 허가가 아니라 인가라고 그랬죠.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토지거래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게 되면은 이제 소급해서 유동적 무효였던 게 유동적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그죠? 나중에 이게 허가를 받게 되면은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인가예요. 인가. 효력을 보충해 주는 거. 그리고 디귿번 보시면은 재단법인 정관 변경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 정관 변경 허가 법인에 대한 이건 뭐다? 인가라고 했잖아요. 인가. 그죠? 법인 정관 변경 허가 이런 것들. 그죠? 기본 재산 뭐 전환 허가 이런 것들 법인에 대한 것들 이렇게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거 이거 다 인가예요. 이거 니은번 디귿번 다 인가고. 그리고 1번 보시면은 재건축 조합이 수립하는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 여기서는 여러분 조합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조합이 언제 행정주체가 되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행정주체가 되고 그 행정주체가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 계획 안을 만들어서 안에 대해서 인가를 받으면은 이 계획 자체가 아까 구속적 행정계획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받는 요 인가 요거는 뭐다? 강상 인가에 강상 인가 특허가 아니에요. 조합이 수립할 조합이. 그렇죠? 이게 뭐 토지 등 소유자가 뭐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뭐 인가를 받고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요거는 그죠? 조합이다. 조합이 그죠? 똑같이 이게 사업시행 인가도 그렇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 뭐다? 사업시행 계획,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받는 인가는 강화상 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조합이 하는 거다. 조합이. 이렇게 보시면 된다. 됐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이렇게 답이죠. 아니네. 그죠?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기억이죠? 기억번. 니은 디귿 리을은 이거는 인가예요. 인가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5번 법률 유보 원칙. 이건 뭐 어렵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보시면은 1번 법률 유보 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다. 맞죠? 이제 국민의 대의적인 국민에 대한 어떤 작용을 규율할 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죠. 법률 유보. 조직법적 근거는 항상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작용법적 근거는 이제 특정한 경우에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 특히 침입적인 거 할 때. 그리고 2번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되지 않았다. 운전면허가 아직 취소가 안 됐어요. 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다면 행정청은 명문 규정 없더라도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아니죠? 요게 운전면허 우리 여기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취소가 돼야지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취소가 돼야지. 취소 사유만 있다면 택시 면허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아셨죠? 이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취소 사유만 있으면 안 되고 취소가 돼야 돼 진짜. 취소가 돼야지 택시 면허도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사유 취소되기 전이죠. 취소되기 전에는 운전면허가 유효하잖아. 그렇죠? 운전면허가 유효한데 운전면허가 없다고 해가지고 택시 면허를 취소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3번 법률 유보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입법자가 본질상 스스로 정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법률 유보 원칙은 뭘 포함하고 있다? 의회 유보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본질상 스스로 정한다. 이것도 이제 내포하고 있다. 법적 근거. 그죠?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면 위임도 가능해요. 근데 포괄해서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에 제한이 있죠. 그리고 4번 보시면 이제 국회
의회 유보와 관련된 글이죠.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하는 필요성은 규율 대상이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성. 기본권과 관련이 돼 있을수록 더 뭐다 이제 형식적 법률로 정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참작하는 이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글이죠. 이런 것도 일반적인 글이니까 맞는 거죠. 그리고 6번 보시면은 이거 절차법이에요. 행정절차법. 1번 보시면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한다. 그러면 거부 처분할 때 사전 통지해야 돼요?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항만시설 사용허가가 이게 법적 성질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행정절차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부분지 아닌지 그걸 봐야 돼요. 거부 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죠. 이거 지어야 한다 그래서 틀린 거죠. 거부 처분 이거고 이거 체크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2번 용도를 무단 변경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개고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되겠죠. 시정명령이 침입적이잖아. 침입적 처분을 하기 전에는 뭐다 사전 통지를 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이게 생략 사유가 없다면. 그래서 시정명령 및 개고 처분을 할 때 사전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 생략 사유가 없다면. 생략 사유가 없었던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3번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다. 그러면 이게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처분을 한다. 이게 뭐지? 일반 처분이잖아. 그죠? 일반 처분. 그쵸? 일반 처분을 하는 경우 상대방한테 사전 통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잖아. 불특정 다수인인데 어떻게 특정을 해? 불특정인데.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통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성질상 안 된다.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틀린 거죠. 상대방을 특정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처분의 성질상 의견 전체가 현재 곤란한 경우죠. 긴자성. 이제 사전 통지 생략 사유 중에 성. 그거고 그리고 4번 공매를 통해서 매매 생각하시면 되지 그냥. 공매를 통해서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 지휘승계 신고를 수리했다. 공매를 통해서 체육시설을 인수했다는 것은 공매를 통해서 샀다는 거야. 샀다. 그러면은 양수인 인수한 자 양수인의 체육시설업자 지승계 신고. 양수인이 지승계 신고를 했는데 수리를 했어요. 행정관청이. 그럼 이 수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 수리의 법적 성질은 뭐다? 복효적 행정행위죠. 그죠? 복효적. 이 수리. 지승계 신고 수리. 그죠? 그래서 양도인에게는 어떤 영업허가자 지위를 상실시키고 양수인한테는 영업허가자 지위를 취득시키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수리하는 경우 종전 체육시설업자 양도인 종전 체육시설 업자에게 사전 통지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가 문제가 되죠. 당연히 여러분 이게 지승계 신고 수리할 때 이거 복효적 행정행위. 즉 양도인한테는 침입적이죠. 영업 허가자의 지위를 상실시키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양도인한테 이게 사전 통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된다. 이것도 많이 했던 거죠. 항상 했던 거. 우리 지승계 신고 수리할 때 사전 통지 해줘야 되는지 그거 나왔고. 그래서 이게 답이 4번이고 그리고 7번. 뭐 어렵지 않게 그냥 이렇게 딱 찍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제 빨리 푸셔야 되니까 이제 빨리 읽어야 됐다. 그죠? 7번. 여러분 이게 건축허가하고 건축신고 이게 서울시에서도 또 나왔어요. 그죠? 서울시에서도 나왔는데 지금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 앞으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건축신고, 건축허가.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건축법 이제 옳지 않은 거. 기억번 건축법 제14조 2항에 의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그러니까 건축신고를 받으면 딴 거 뭐 개발행위허가까지 받는 것으로 의제가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죠.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당연히 인정이 되죠. 인정이 된다.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수리나 수리 거부는 뭐다? 다 처분성이 있다. 왜?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예요. 행위요건적 신고. 그러니까 행위요건적 신고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그러니까 수리나 그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다 인정이 돼요. 다 인정이 된다. 수리나 수리 거부. 근데 뒤에 이제 동규정에 의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부정이다. 여러분 여기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 함정을 파려고 노력한 그게 보여요. 그죠?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그냥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처분성이 부정되어 틀렸다. 처분성이 인정이 돼요. 수리 거부 반려행위잖아, 반려행위. 건축신고 반려, 착공신고 반려, 건축주 명예변경신고 반려 다 처분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건축신고 수리 거부 처분성이 인정이 돼요. 수리 거부 그렇죠.
건축 신고 이거는 이 건축 신고는 이거 자체 한상적 신고잖아, 그죠? 자체 한상적 신고지만 원래는 자체 한상적 신고는 수리나 수리 거부가 처분성이 없죠. 그렇지만 요거는 나중에, 그죠? 나중에 이게 공부상의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건축 신고 수리를 안 하는 상태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다, 조기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 건축 신고를 했는데 수리가 거부됐다. 그러면 바로 2단계에서 다툴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우리 판례가 그래서 바뀐 판례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판례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게 나왔고요. 됐고, 그다음에 니은번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그죠? 어떠한 이게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시지역, 요거는 이제 그 안에 이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한들을 많이 해요. 토지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많이 한다. 마치 개발행위 허가처럼. 그래서 여기 도시지역 안에서 이제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이 말은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토지 형질 변경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이게 뭐다? 우리가 이게 의제되는 인허가, 그죠? 인허가 의제, 그거죠. 수반하는 요거 인허가 의제. 그러니까 기억번도 인허가 의제, 니은번도 인허가 의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허가 의제에서는 의제된 인허가가 재량행위면 주된 인허가도 재량이다. 그게 있잖아, 그죠? 여기서도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요거 재량행위 불확정 개념으로 돼 있어요. 불확정 개념 금지 요건이 그 불확정 개념으로 돼 있어요. 요거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요건 재량행위. 그러니까 요걸 수반하는 건축허가, 요것도 당연히 뭐다? 재량행위다, 그죠? 재량행위. 그래서 인허가 의제에서 많이 나왔고, 그래서 맞고. 디귿번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을 묻고 있어요. 건축허가권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네. 없음에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법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법령상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건축허가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 없잖아. 다 없잖아. 뭐래? 거부하면 안 되겠지. 거부할 수 있다. 그럼 틀려. 왜? 건축허가는요, 우리 판례가 기속행위 내지 기속 재량행위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기속행위 내지 기속 재량행위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허가 이제 명문에 규정이 없는 한 뭐다 부관도 붙일 수 없다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 판례가. 그래서 건축허가 이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만약에 있다, 그죠? 건축허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서 허가를 거부할 수가 없죠. 기속재량, 아셨죠? 우리 판례는 다시 한번 건축허가에 대한 법적 성질,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 행위로 보고 있고, 이제 요즘에는 기속재량 행위로 보고 있는 이제 판례 위주로 출제가 좀 되고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된다, 그죠? 없다. 허가를 거부할 수 없어요. 기속재량.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므로, 대물적 허가죠? 대물적 허가, 대인적 허가, 그건 뭐죠? 네. 허가를 언제 해주냐, 그죠? 물건의 객관적 사정을 참작해서 허가를 해줄지 안 해줄지를 결정하는 게 대물적 허가잖아.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거, 그게 이제 대물적 허가인데, 건축허가도 마찬가지죠. 건축허가도 건축물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해서 허가를 해주는 거죠. 대물적 허가다. 그죠? 해당하므로 허가의 효과는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 변동에 수반하여 이전이 되고, 그죠? 여러분, 허가의 효과, 건축허가의 효과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 변동, 이게 뭐냐? 권리 변동이 소유권 변동에 수반해서 이전이 되고, 별도의 승인처분, 공부상의 승인처분에 의해서 이전되는 것은 아니죠. 이 말은 이게 참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의 수리하고 수리 거부와 관련성이 있어요. 이게 건축 허가서에 뭐죠? 건축 허가서에 적혀 있는 자가 누구죠? 건축주라는 사람, 건축 행위를 하는 주인. 그죠? 건축 행위를 하는 주인을 갖다가 건축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건축 허가서에는 이제 건축주가 A라고 돼 있다. 그죠? 근데 진짜 그 건물을 산 사람이 따로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도급을 시킬 수가 있잖아. 그죠? 도급을 시키면은 수급인이 있고 도급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도급을 시키면은 건축 허가서에 건축주를 기재된 자는 수급인이라고, 수급인. 근데 나중에 건물을 짓고 있는 도중에 이제 도급인이 공사 비용을 완부를 해요. 공사 대금을 완부를 한다고. 도급인이 건물을 지으라고 시킨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건물을 지으라고 시킨 사람이 나중에 얘한테 이제 공사 대금을 완부를 해. 그러면은 뭐다? 도급인 거, 그 건물은. 그죠?
얘가 진짜 소유자일 수가 있다고요. 얘는 수급이는 그냥 건물 지어서 파는 사람이고, 그쵸?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얘가 이게 건축주고, 공부상에 건축주로 건축 허가서부터 이제 건축주로 수급인이 돼 있고, 도급인이 그죠? 도급인이 나중에 건물을 그다가 이게 건물 공사 비용을 갖다가 완부를 한다. 수급인한테 완부를 한다. 그러면은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 소유자가. 그러니까 건축주하고 저 건물을 짓는 주인이죠. 건축 행위를 하는 사람하고 소유자하고 이게 다를 수가 있다. 다를 수가. 다를 수가 있죠. 예. 근데 이게 다른데 이게 다를 때 일단은 공부상에 건축주는 수급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걸 갖다 명의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 도급인이 얘가 진짜 돈을 얘 다 줬기 때문에 얘가 등기를 해야 되잖아. 등기를. 그죠? 얘가 얘한테 돈을 다 완급을 했어. 완급. 공사 대금을 여기 주면은 얘가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뭐냐면요. 건축물 대장. 근데 건축물 대장에 지금 얘가 건물주로 돼 있는 거야. 얘가 건축주가. 그죠? 얘가 지금 공부상의 수급인이 건물을 졌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에는 얘가 건축주, 수급인이 건축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건축물 대장을 갖다가 도급인이 등기를 하려면은 등기소에 가져가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은 얘가 건축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건축주로 명의를 바꿔야 돼요. 그죠? 건축주 명의를 바꿔야지 건축물 대장이 얘 이름으로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 이름으로 된 걸 갖다가 등기소에 가져가야지 등기를 해주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 있냐면은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그죠? 예, 요거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수리가 거부됐을 때 요거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할 것이냐 문제가 되는데 요거 처분성이 인정이 된다. 저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건축주 여기서 승인 처분, 별도의 승인 처분 이거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도의 승인 처분에 의해서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요 말은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를 해서 수리가 나와야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쵸?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근데 이게 만약에 수리가 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수리가 거부되면 얘는 지금 등기를 못 하잖아. 그쵸? 이걸 갖다 명의 변경된 건축물 대장을 들고 가서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수리가 거부되면은 여기가 등기를 못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건축주하고 실제법상 소유권자는 다를 수가 있어요. 건축허가서에 적혀 있는 거기 건축주와 그리고 실제법상 소유권자는 다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분쟁이.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허가는 일단 대물적 허가예요. 왜? 물건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해서 허가를 해주니까. 그죠? 건축허가 뭐 설계서 제출해가지고 괜찮네, 이격거리 괜찮네 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허가의 효과는 건축물의 권리 변동에 수반해서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그죠? 건물 소유권이 이전되면은 당연히 그 건물에 착안해서 나오는 게 건축 허가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도 이전이 되지. 그렇죠? 건물 소유권 이전되면은 그렇죠? 수반해서 이전 이게 소유권에 수반해서 이전이 되는 건데 별도의 승인 처분에 의해서 이전되는 것은 아니죠.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를 해야지 이전이 되고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건축주하고 그죠? 이게 공부상의 건축주하고 실제 소유권자는 다를 수가 있는 거야. 다를 수가. 그렇죠? 아니다. 그쵸? 다를 수가 있어요. 실체법상 소유권자 돈을 다 냈느냐 안 냈느냐에 따라 달라요. 돈을 다 냈으면 실체법상 소유권자가 도급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수급인이 이제 그거를 공부상의 기재를 안 바꿔주려고 할 수가 있지. 아니야, 공사대금 다 안 냈어 이렇게 다퉈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다퉈야 된다. 도급인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주 명예변경 신고 수리 거부에 대해서 거부처분 취소성으로 다퉈서 이제 명의를 바꾸고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렇게 괴리가 있는 경우 다툼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도 요거예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이건 뭐
좀 할 말이 많았고. 그리고 8번 정보공개법. 그럼 정보공개법은 아주 쉽게 나왔죠. 보시면은 옳은 거 1번 공개 청구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돼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비공개 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예, 왜? 인터넷 쳐봐. 그죠? 인터넷 쳐봐. 네이버 쳐봐. 이거는 비공개 사유가 아니잖아. 비공개 사유 1호부터 8호까지 있었죠. 예, 비공개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고. 2번 정보공개 청구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다. 그죠? 이 경우 이의신청 허용되나 행정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다 허용이 되죠. 이의신청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도 가능해요. 네, 가능하다. 그렇죠? 20일이 경과. 근데 20일이 경과하면은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없죠? 이런 규정은 없다. 거부 간주 규정은 삭제가 됐다. 알아두시고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3번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 정보공개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해요? 아니죠. 누가? 청구인이 부담해요. 청구인.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청구인이 실비 범위 안에서 부담을 하는 거죠. 그리고 4번 행정소송의 재판기록 일부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은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없다. 누가 그래? 그죠? 비공개 결정 이거 전자문서로도 다 통지가 가능한 거예요. 다 우리 정보공개법에 정의 부분이 있어요. 2조에. 거기서 이하 문서 이 법에서 문서라는 것은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어. 이 법에서 문서라는 것은 전자문서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개 결정이든 비공개 결정이든 어쨌든 통지를 해줘야 되죠. 문서로 통지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러니까 그 문서에는 전자문서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법에서 문서라는 건 전자문서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우리 이것도 다 했던 거고, 그렇죠? 앞에서 막 이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해도 이거 뒤에만 보시면 된다, 그렇죠? 됐고, 그다음에 9번 행정입법. 이것도 행정상 입법 예고가 나왔죠. 네, 옳은 것은 1번 지문. 상임법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해서 총리령을 제정하려는 경우 이게 뭐죠? 집행명령이잖아. 집행명령. 그죠? 총리령을 제정하려는 경우 행정상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생략사유. 그러면 행정상 입법 예고 행정입법을 만들 때 또는 법령 등을 개정 폐지할 때는 입법 예고를 해야 돼요. 입법 예고. 근데 입법 예고를 할 때도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생략사유가 있어요. 생략사유가. 그 행정입법 예고, 그죠? 입법 예고도 이제 생략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죠. 이게 법령이 상위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거. 집행명령인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입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입법인 경우, 자구 수정에 불과한 경우, 단순한 자구 수정, 이런 경우,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예고를 하게 되면은 공공모니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생략사유에 해당할 수가 있다. 생략사유도 있어요. 행정입법 예고예요. 행정입법 예고. 재정 개정 폐지할 때 행정입법을 갖다가 예고를 해야 되는데 40일, 20일이 그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예고의 생략사유도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2번. 특히 긴급한 필요, 미리 법률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은 법률의 형벌의 종류, 상한, 폭을 명확히 규정하더라도 행정형벌에 대한 위임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아니죠? 형벌도 역시 위임입법이 가능해요. 다만 위임법의 한계를 지켜야 되죠. 포괄 위임 금지, 그리고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잘 정할 것, 이 두 가지의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허용이 됐죠. 긴급한 필요, 빨리 이제 입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긴급히 이게 집행을 해야 될 필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잘 모른다. 그러면 위임 입법이 허용되는 거죠. 그리고 3번 교육부 장관이 대학 입시 기본 계획의 내용에서 내신 성적 산정 기준에 관한 시행 지침을 정한 경우, 그러니까 내신 성적 산정 지침이잖아, 그죠? 이 경우 각 고등학교는 이에 따라서 내신 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서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들렸죠? 요거는 주장일 뿐이에요. 주장일 뿐이다. 산정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요거는 내부행위예요. 내부행위. 내신 성적 산정 지침. 요거는 교육부 장관이 시도교육감한테 시다라는 거예요. 시다라는 거다. 내부행위예요. 내부행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신 성적 산정을 이렇게 해라. 이런 내부적인 어떤 사무처리 지침이에요. 사무처리 지침. 그러니까 요거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죠. 외부적인 게 아니잖아.
외부적인 게 아니죠. 우리 처분성이 있다는 것은 대외적인 거잖아. 국민에 대한 거,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 근데 이건 내부행위, 내부행위. 대외적 법적 행위가 아니라 내부적 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고 처분이 아니었던 거죠. 보시고 그다음에 4번.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이 됐다. 여기서 지금 명령규칙의 위헌 위법 판결을 누가 했다? 대법원이 한 거예요. 이 경우 확정이 되면은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장한테 통보를 해야 한다. 소관부처장이야? 아니지. 소관부처장이 아니지. 행정안전부 장관이지. 행정안전부 장관. 여러분 이게 행정소송법 6조에서 우리 대법원 판결은 뭐다? 이거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요. 명령규칙의 위헌 위법 판결을 대법원이 하게 되면은 이거는 상대적 효력, 즉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이 거부되는 거예요. 이 위헌 위법한 명령규칙은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적용이 거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세율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관보에 게재하도록 돼 있어요. 관보에 게재하도록. 대법원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거 행안부 장관한테 통보를 하고 그러면은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뭘 한다? 관보에 게재를 해야 돼요. 관보에 게재를 해가지고 이제 사실상 대세율을 확보시키는 거예요. 사실상 대세요. 이거 이제 이 법령, 그죠? 이 명령 규칙을 적용하지 마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행정부 내부 공무원들한테 알리는 거죠. 그래서 관보에 게재하는 관보. 행정소송법 6조에서 이제 사실상 대세율을 확보시키고 있다. 왜? 이게 상대적 효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이 명령규칙이 적용이 거부될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상 대세율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행정소송법 6조에서 관보에 게재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보에 게재를 해야 돼요. 아셨죠? 이거 좀 이게 헌재가 하는 거랑 다르죠.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의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거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요. 그냥 삭제가 되는 거죠. 삭제가 되는데 이건 상대적 효력. 당해 사건에 한해서만 지금 거부 두시고 됐고 그다음에 10번 행정강제 옳은 거. 이것도 이제 최신 판례죠. 1번 행정 대집행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대집행 철거 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예요. 점유자의 퇴거 의무를 실현하려면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 권한이 있어야 하고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는 없다. 아니다. 어떻게든 틀리게 내기 위해서 열심히 꽈다. 그죠? 이게 부수적 이게 포인트예요.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점유자가 이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건물을 부셔야 되는데 거기서 안 나오려고 한다. 근데 자꾸 나가세요 하는데 안 나가요. 그러면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퇴거 조치를 취해도 이제 꿈쩍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경찰의 도움. 그래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들한테 퇴거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별도의 집행 권한 필요가 없다. 왜? 이거는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부수적인 거죠. 주된 의무를 촉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부수적인 의무를 촉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집행 권한이 필요가 없고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거를 퇴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의 도움. 이것도 저희가 했었죠. 했었다. 부수적으로 퇴거 조치할 수가 있어요. 별도 집행권은 필요가 없다. 이거는 주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이렇게 강제 조치를 하는 게 아니죠. 주된 거를 이제 강제하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의무죠. 퇴거를 해야 되는 의무는 이 퇴거 의무는 부수적인 의무. 그렇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집행권이 따로 필요가 없어요. 대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만 있으면 돼요. 됐죠? 따로 뭐 이렇게 뭐 직접 강제 뭐 법적 근거라든지 그런 거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2번 즉시강제란 법령 또는 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목전의 급박한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서 틀렸죠. 그럼 여기서 즉시강제라는 것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죠. 의무를 명해서는 이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급박성이 있을 때 하잖아. 근데 여기서 법령 또는 처분에 의한 선행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이라고 하니까 틀린 거죠.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데, 그죠?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이거는 급박성이 이제 본질이에요. 급박성. 그래서 급박한 장애를 뒤에는 맞죠? 급박한 장애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국민의 신체 재산의 실력을 행사하는 거다. 이게 즉시강제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3번. 공법인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토지공사 생각하면 되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러니까 공법인이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서 공무인 대집행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대집행법에 따라서 강제징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위탁을 받았으니까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았으니까 대집행 뭐가 있어? 개통실비잖아. 그렇죠? 비용징수도 할 수가 있죠. 위탁을 받았으니까 권한이 이전이 되죠. 그러니까 강제징수, 비용징수 할 수가 있어요. 법에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있음에도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집행할 수 있으면 민사소송 외제기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법상 강제 집행 가능하면은 민사상 강제 집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한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지금 공법인이 위탁을 받았죠. 그러니까 권한이 있다는 거지. 행정청이지, 그죠? 행정청이 되는 거다. 행정청이 왜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 집행 가능한데, 그죠? 그리고 4번 이행강제금은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인 행정벌과는 달리 의무이행의 강제를 직접적 목적으로 한다. 틀렸다. 그죠? 이거 뭐 직접 강제도 아니죠? 이거 강학상 직접 강제 아니에요. 이거는 간접 강제다. 간접 강제. 그죠? 이행을 돈으로 강제하는 거야. 돈으로. 그죠? 이행을 네 손으로 네가 치워라. 그죠? 네 손으로 네가 해라라는 거죠. 이행을 강제하는 금이잖아. 금. 요거는 심리적 압박이 포인트죠.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행을 확보하는 거다. 그죠? 간접 강제예요. 간접 강제. 그죠? 심리적 압박. 그래서 뭐 뒤에 막 이렇게 막 행정벌과는 달리 막 이렇게 막 써 있죠. 어떻게든 이게 현혹시키기 위해서 써놓은 거죠. 이런 점에서는 행정벌하고 유사하죠. 간접 수단, 간접적 수단. 행정벌도 간접적 수단이죠. 그죠?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서 앞으로 그러지 마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보시고. 그다음에 11번 이제 행정 지도가 한 문제로 나왔어요. 기타 행정 작용에서 이제 보시면은 1번 행정 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뭐죠? 이게 행정 절차법에 있잖아. 그죠? 행정 절차법 48조. 그리고 2번 행정 지도는 그리고 여러분 부당 강요 금지 원칙하고 행정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 불이익 조치 금지 원칙. 이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임의성이 중요하다. 부당강요 금지 원칙, 불이익조치 금지 원칙. 이 두 가지를 보면은 행정지도는 임의성이 원칙, 임의적인 행정지도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임의성, 그렇죠? 이제 비권력적 사실행위. 그리고 2번 행정지도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죠. 법적 근거잖아. 법적 근거 똑같은 말이야. 법적 근거 필요하지 않다. 왜? 비권력적 사실행위. 임의성. 비권력적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강제력이 없잖아요. 임의성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침입적이지 않죠? 이게 행정 지도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자기 마음이지. 그죠? 국민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건 뭐다? 법적 근거가 필요가 없어요. 비권력이니까 장부법 근거가 필요하지 않고 다만 조직법적 근거는 다 필요해요. 모든 행정장이 다 필요한 거고. 근데 여기서 장부법 근거 필요하지 않다. 근데 뒤에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이 구속되지 않는다. 아니죠.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을 구속이 되죠. 왜?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이 되거든. 법률 우위 원칙. 행정부보다 법이 위에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된다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법적 근거는 필요하지 않고 의무로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어. 법률 유보 원칙은 적용이 안 되고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이 되는 거죠.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이 된다. 그리고 3번. 이것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죠. 행정지도에서 좀 중요한 판례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 요구 이게 이제 규제적 구속적 행정지도라고 그랬죠. 규제적 구속적 행정지도. 행정지도의 일종이긴 하지만 단순한 행정지도로서 한계를 넘는다 그랬죠. 왜? 규제적 구속적. 그러니까 이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 헌재가. 그래서 이거는 규제적 구속적 행정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권력 이렇게 봤어요. 공권력. 그러니까 이거를 따르지 않으면은 학칙 시정 요구를 했는데 따르지 않으면은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규제적 구속적이다. 그죠?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떤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헌재는 이게 공권력 행사성을 인정을 했어요. 학칙 시정 요구 이거 중요하죠. 학칙 시정 요구. 단순한 요구 공고가 아니에요. 공고가 아니고 행정 지도가 아니다. 규제적 구속적 이제 공권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4번 요것도 이제 우리가 했던 거 그죠? 세무 당국이 주류 제조 회사에 대해서 특정 업체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해서 줄 것을 요청했다. 특정 업체가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쟤네랑 놀지 마. 쟤네들이랑 거래하지 마. 거래를 일정 기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한 거. 이거는 단순한 권고죠. 권고. 그죠? 권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나중에 이거를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 조치가 예정돼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권고. 그래서 처분성이 없죠. 행정지도라는 얘기죠. 행정지도는 지도조언 권고잖아요. 권고. 그래서 행정지도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비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이 아니다. 그렇죠? 보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12번 행정벌. 행정벌이 이게 한 문제로 나왔어요. 보시면은 이제 옳지 않은 거 1번.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형벌 법규 해석에 의해서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범도 처벌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형사범하고 행정범하고 다른 거죠. 형사범 같은 경우는 우리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서 과실범으로 형사범인 경우 과실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형사범은. 근데 행정범은 우리 죄형 법정주의가 아니잖아. 죄와 형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행정범은 뭐다? 과실범 처벌 규정이 명문에는 없다 하더라도 법의 해석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는 뜻이 도출이 되면은 우리 판례는 어떻게 본다? 과실범도 처벌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행정범과 형사범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판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형벌에서 우리 행정형벌의 특수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석에 의해서 과실범도 처벌할 수가 있다. 원래는 형벌이라는 것은 고의범 처벌이 원칙이에요. 과실범은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행정형벌의 경우. 그렇죠? 해석에 있어도 과실범 처벌될 수가 있고. 그리고 2번. 통고 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했어요. 이미 납부했네. 잘했네. 그렇죠? 납부한 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형사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반하지. 그죠? 일사부재리가 뭐예요? 한 번 판단했다. 한 번 판단하고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은 더 이상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소추되거나 기소되거나 심리받거나 또는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판단이 되면 다시 재판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납부를 했잖아. 처벌을 이미 받았죠. 범칙금을 납부했잖아. 처벌 받았잖아. 그러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처벌해. 그러면 이거는 뭐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다시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래서 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 틀렸지. 이미 벌 받았잖아. 범칙금 냈잖아. 그렇죠? 처벌 받았죠. 근데 왜 똑같은 걸로 다시 처벌해? 그죠? 그러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리고 3번. 과태료는 행정 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 아니다. 그쵸? 형벌하고 질서벌은 엄연히 다르다. 형벌은 전과자가 되는 거. 그리고 질서벌은 과태료는 전과자 안 되는 거 완전히 다르죠? 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죄형 법정주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죠. 죄형 법정주의는 이거 형벌이잖아요. 형벌. 죄와 형은 법으로 정한다. 이런 거. 죄형 법정주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죠. 이거는 형벌인 경우지. 그쵸?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4번 과태료에 관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나오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돼서 행위시법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는데 재판시법에 의하면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됐다.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죠. 왜? 유리하게 법이 바뀌었으면은 뭐다? 유리한 법을 적용한다라는 게 우리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죠. 그렇죠? 원칙은 근데 뭐죠? 행위시법주의죠. 행위시법. 과태료에 대해서 처벌과 성립은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시를 기준으로 행위시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질서위반 행위로 처벌을 하는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이 적용될 수가 있죠. 언제?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 그렇죠? 법이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는 이게 행위시법의 원칙이 뭐로 된다? 재판시법으로 이제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알아두셔야 된다. 과태료의 처벌 그리고 질서위반 행위의 성립은 원칙은 행위시법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법이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수업 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3번 협의의 소이익과 관련해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쫙 나왔죠. 또 이제 옳지 않은 거 1번 현역 입영 대상자가 현역병 입영 통지처분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입영을 했어요. 입영을 한 후에 처분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입영으로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입영 통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입영을 한 후에 입영 통지처분을 갖다가 다툴 이익이 있다고 봐요. 있다. 왜? 이거를 입영을 하고 나서 입영 통지처분을 다투면 나 제대할 수도 있잖아. 나 괜히 입영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군대 가서 다투면 이건 뭐다? 수혜이익이 있다고 봤죠? 근데 군대 가기 전에 다투고 나서 뭐 어떻게 됐다? 자진 입대한 사건. 그죠? 소재기 후 자진 입대. 요거는 뭐다?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죠? 소재기 후에
자진이 없다. 무슨 어디 뭐에 대한 소를 제기하죠? 이거 입영 통지 처분. 입영 통지 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후에 자진 입다하는 건 이거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 그랬잖아. 입영 통지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지금 자진 입대가 아니에요. 이거는 입영을 한 후에 이제 다투는 거예요. 입영을 한 후에. 그죠? 입영을 한 후에 입영 통지 처분을 갖다 다투는 거죠. 이거는 법률상 이익, 소의 이익이 인정이 된다 그랬죠. 제대할 수 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가중 요건이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경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제재 처분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 기간이 경과해서 포인트 실제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정지 처분의 취소로 갈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건축사법 생각하면 돼요. 건축사법. 우리 건축사법에 어떻게 돼 있었죠? 건축사법 이거는 하나하나 조금 잘 알아두셔야 되는 판례죠. 원래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법령에 제재 처분의 전력이 가중 요건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 이제 법령에 제재 처분의 전력이 가중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다? 이 전력 삭제 이익이 있다 그러잖아요. 전력 삭제 이익. 이익이 있죠. 그렇죠. 제재 처분의 효력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거 다툴 수익이 있잖아. 제재 처분. 예를 들어 뭐 영업 정지 6개월 처분 지났다 하더라도 뭐다? 삼진 아웃제가 규정돼 있으면은 그거를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 지워야지 나중에 더 큰 거 안 받잖아요. 그죠? 전력 삭제 이익이 있는데 여기 법령에 뭐가 포함된다 그랬죠? 행정규칙이 포함되죠. 행정규칙 이게 불용 형식의 제재 처분 기준. 불용 형식의 제재 처분 기준 요거 다 포함하잖아요. 여기 법령에 불용 형식의 제재 처분 기준도 다 이제 포함하죠. 포함시키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 경우에도 이게 불용 형식의 제재 처분 기준 이게 행정규칙이잖아요. 행정규칙. 그러니까 행정규칙에 그죠? 가중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뭐다? 이제 전력 삭제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전력 삭제 이익. 근데 여기서 이거는 실제로 가중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사안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사법에 이렇게 돼 있다. 단순한 삼진 아웃제가 아니라 1년 내 2회 이상 영업 정지. 업무 정지라고 쓸게요. 업무 정지라 나와 있으니까 업무 정지를 받고 통산 12개월 이상. 업무 정지 기간이 통산 12개월 이상이에요. 1년 내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이 업무 정지 처분 통산 12개월 이상이다. 그러면 뭐 한다?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취소해버려요. 등록을 취소한다. 업무 정지를 받아야 돼요. 1년 내 2회 이상. 그런데 여기서 업무 정지를 받은 후에 새로운 제재 처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한 거야. 1년이. 법률이 정한 기간 1년이 경과했다. 2회 이상. 1년에 2회 이상 받아야 되는데 1회 받고 벌써 1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건축사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이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가중 요건이잖아. 가중 요건. 이 가중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잖아. 그쵸? 1년 내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통산 이 업무 정지 처분을 합친 게 시기 12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은 건축사 사무소 등록을 취소한다. 이게 가중 요건인데 지금 1회 업무 정지 처분 받고 1년이 지났잖아. 그러면은 여기 등록 취소 처분 받을 위험성이 없죠. 실제로 이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나중에 업무 정지 처분 6개월 지났다. 그죠? 6개월 지난 업무 정지 처분에 취소를 갈 소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죠? 실제로 가중된 거 받을 우려가 없으면은 업무 정지 처분 6개월 지났잖아. 업무 정지 6개월. 그죠? 지났으면은 이걸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요 사안이었어요. 요 사안. 1년 내 2회 업무정지 처분 받아야 되는데 한 번 받고 1년이 지난 사안이에요. 그러면은 등록 취소 처분 받을 위험성이 없으니까 이 업무 정지 처분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그거를 업무 정지 처분에 대해서 다툴 소유이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 알아두시고요. 됐고 그다음에 3번. 이것도 여러분 이거 다 기본서에 있는 거예요. 기본서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공장 등록이 취소된 후에 그 공장 시설물이 철거되었다. 그러면은 이게 철거되었고 다시 뭐 복구를 통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뒤에 여기서 공장 등록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 중간에 이거 빼면요. 중간에 이거 보지 마시면은 공장 등록이 취소되고 공장 시설물이 철거가 되면은 이 공장 등록 취소에 대해서 취소성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공장 시설물이 철거가 됐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취소가 취소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공장 등록만 남잖아. 근데 이게 시설물이 철거되는데 공장 등록을 할 게 뭐가 있어? 그죠? 못하죠? 이게 실효사유잖아. 실효사유. 그죠? 그러니까 공장 시설물이 철거되면 이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장 등록을 갖다가 이 취소에 대해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니까. 공장 등록을 할 게 없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뒤에 이런 혜택이 있는 경우. 그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 감면 뭐 이런 혜택이 관계법에서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은 다툴 이익이 있어요. 이게 설령 시설물 공장이 철거됐다 하더라도. 왜냐면은 여기서 감면 혜택은 언제 줄까? 감면 혜택. 공장 등록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주는 거거든. 근데 공장 등록이 취소돼 버리면은 이 감면 혜택을 못 받잖아. 이 감면 혜택은 공장 등록이 유효하다는 걸 전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령 이게 공장이 철거됐다 하더라도 이게 취소가 돼 있으면은 이걸 혜택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이거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는 거지. 취소를 그죠? 이게 뭐 철거됐든 상관이 없어요. 왜? 이전에도 철거하잖아. 이전, 뭐, 딴 거 돈이 있으면 더 낼 수도 있지만, 그죠? 더 낼 수도 있지만, 자, 이전할 경우, 이게 이전시 감면 혜택이라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한다? 공장 등록이 유효하게 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이 철거가 됐다 하더라도 이 등록을 갖다가 등록 취소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는 거죠? 알아두시고. 이게 취소 처분, 취소를 구해야지 이게 없어지고 등록이 유효하다. 이게 판명이 될 거 아니야. 그죠? 된다. 인정되고. 그리고 4번.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 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됐다. 그러면 이게 제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옷을 벗는 거잖아. 옷을 벗었는데 나중에 의원의 임기가 만료가 됐으면은 다시 돌아갈 자리는 없지. 어차피 그죠? 이거 취소 판결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임기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을 받고 나서는 이제 뭐를 못 받는다? 보수를 못 받자. 보수를. 그러니까 임기가 만료됐다 하더라도 제명 의결시부터 임기 만료시까지 뭘 받을 이익? 보수 받을 이익이 있다. 보수 받을 이익. 그러니까 여전히 제명 의결 취소를 구할 범죄성 이익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월정 수당 받을 이익이 있다. 월정 수당. 그거 잘 알아두시고. 제명 의결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다. 돈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지방의회 의원이 지금은 명예직이 아니죠. 월정 수당을 받아요. 그래서 이익이 인정이 된다는 거 두시고, 그다음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이것도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요분도 하자 쓴 게 또 나오고. 기억번 보시면은 이제 옳은 거. 기억번. 조세부가 처분에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다. 그러면 그 하자는 후행 강제징수 절차인 독촉감료 매각청산의 승계가 된다. 아니죠. 그러면 이게 조세부가 처분이 무효가 아니라 지금 취소 사유예요. 그러면 이제 하자 승계가 문제가 되는데 조세부가 처분과 강제징수 절차 사이에는 이거는 하자 승계가 부정되는 거죠. 왜? 독립해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가 처분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강제징수를 다툴 수가 없어요. 강제징수를 다투면서 부가 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승계가 안 돼요. 승계가. 그렇죠? 우리 의무 부가와 그죠? 강제 집행 사이에는 그죠? 그거는 이제 승계가 안 되잖아. 하자 승계가 그죠? 그거. 만약에 이게 무효다. 그러면 승계가 돼요. 근데 취소 사유인 경우에는 이제 안 되는 거죠.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4번, 그러니까 니은번 가산세. 세법상 가산세는 이제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 이거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런 것들이 있죠. 위반한 경우 개별 세법에 따라서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다. 제재.
금전상의 제재죠. 납세자의 고의가실은 고려되지 않아요. 고의가실로 이제 가산세를 내지 않았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뭐 그런 건 고려 대상이 아니죠. 고려 대상이 아닌데 문제는 이제 고의가실은 필요가 없지만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 가산세를 내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 면책된다고 보죠. 근데 법령의 부지, 착오 요거는 뭐다? 면책 사유에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않다. 고의가실은 필요 없지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가능한데 법령의 부지, 착오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 판례가. 그렇죠.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디귿번 요거는 뭐 여러분 요런 거 나와서 이제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당황하실 필요 없다. 그러면 약간 이게 선지를 보는 거야. 선지를. 이제 디귿번이 되게 많지? 갈게요. 네, 이런 거 자꾸 보고 이거 당황할 필요가 없다. 네, 이거 개별 법을 물어본 거예요. 네, 세무공무원이 체납 처분을 하기 위해서 질문, 검사, 수색 또는 압류를 할 때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한테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죠? 우리 실명제, 명확성의 원칙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다 규정이 다 있어요. 우리 국세징수법에 규정이 있다. 그리고 우리 행정조사 기본법에도 현장조사할 때 이게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이제 보여줘야 된다 이런 규정을 봤어요. 이런 거 조사, 그 세무조사잖아, 세무조사, 그죠? 체납처분 할 때도 그렇고 그죠? 이건 다 이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된다. 알아두시고 우리 1번 가산금. 이제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 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청의 확정 절차 없이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발생한다. 그죠? 가산금 100분의 3이죠. 100분의 3. 그죠? 이게 안 내면은 100분의 3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고 뭐 중간상금도 있죠. 중가산금도 있고. 근데 이 가산금의 고지가 이제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고지 자체는 처분이 아니에요. 처분이 없다. 처분이 아니죠. 처분이 아니다. 이 가산금은 이제 확정 절차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로 이제 이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거를 갖다가 이제 집행을 할 뿐이죠. 그죠? 행정청이. 그래서 가산금의 고지는 처분성이 없어요. 근데 가산금의 독촉은 뭐다? 처분성이 있죠. 가산금의 독촉 안 냈을 때 안 내니까 가산금도 안 내면 어떻게 한다? 독촉되는 거. 독촉압류 매각청산. 그때 가산금의 독촉은 당연히 독촉압류 매각청산 다 이제 강제징수 절차 다 처분성이 인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처분인데 가산금의 고지 요는 처분성이 없어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됐고. 그다음에 15번 이제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1번 지문 보시면은 이제 법조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법조문이 나왔어요. 법조문이 이걸 보고 이제 행정심판법은 법조문을 좀 봐야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시면 되죠. 법조문이다. 다 1번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 요거는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없고 그리고 2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청구. 그럼 이게 뭐예요? 의무이행 심판이잖아. 의무이행 심판. 그죠? 신청을 했는데 이제 부당하게 거부를 했다. 의무이행 심판은 이렇게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행정심판 이게 뭐예요?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 심판 대상은 거부나 부작위죠. 거부나 부작위. 그리고 이거 우리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도 다 통제 가능하죠. 부당한 것도 위법 또는 부당한 거 이거 다 맞잖아. 의무이행 심판 허용되고 있죠. 근데 의무이행 소송은 없잖아. 그쵸? 그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거 알아? 의무이행 심판이에요. 알아두시고. 3번.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좀 애매할 수가 있었어. 그죠? 그리고 4번 잠깐 보시면요.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쟁 능력으로 인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 국선 대리인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개정법이거든요. 이제 개정법이에요. 국선 대리인 제도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2017년에. 근데 이게 참 이거 둘 중에 잘 찍어야 됐어요. 이거 둘 중에 잘 찍어야 되는데 3번 행정심판법에 행정절차법 준용 규정이 있었나? 그거를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 우리 그거는 했어요. 행정심판법상 고지가 있고 그리고 행정절차법상 고지가 있다. 그걸 했고 근데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다. 그건 안 했거든.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요.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절차법 규정을 준용하는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 요거하고 행정심판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 요거는 달라요. 요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행정절차법은 사전적 구제예요, 사후적 구제예요. 사전적 구제잖아.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거 소송, 심판 이건 뭐예요? 사후적 구제, 사후적 구제. 그러니까 행정심판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행정절차법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 규정이 준용돼.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이게 법 조문이에요.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이 돼요. 서류 송달에 관해서 이거 소송 그러니까 심판 사후적 구제가 이거 비슷한 거를 준용하잖아. 비슷한 거를. 근데 이걸 갖다가 절차법 규정을 준용하는 건 없어요. 이게 사전적 구제, 사후적 구제에서 사전적 구제 규정을 준용하는 거 이건 좀 맞지 않잖아, 그죠? 유추 적용을 해도 비슷한 걸 유추 적용을 하죠. 그래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이 된다 이렇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민사소송법이다. 참 그렇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별로 안 좋아 이런 문제.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좀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다라고 볼게요. 근데 잘 찍으면 괜찮다. 아셨죠? 일단 법조문을 잘 보자. 아셨죠? 법조문. 요건 국선 대리인 제도가 이제 2017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3번 요거는 행정심판법의 서류 송달에는 뭐가 민사소송법상 규정이 준용이 돼요. 사후적 구제는 사후적 구제를 준용하는 거죠. 보시면 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고지 규정도 다르게 돼 있잖아. 고지 규정도. 그렇죠? 고지 규정. 우리 행정심판법의 고지도 처분을 할 때 고지하는 거거든요. 처분을 할 때 고지를 하는데 행정절차법을 준용하게 돼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준용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후적 고지니까. 여기 보시면 됐고. 처분을 할 때 하지만 그쵸, 됐고. 그리고 16번 보시면 항고성의 대상인 처분, 처분성이 또 이제 최신 판례로 이제 도배가 됐어요. 이거는 최신 판례 문제다. 최신 판례. 옳은 것은 1번. 국립대총장의 임용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여러분 이게 좀 그 최신 판례 강의했을 때 이거 했던 거예요. 했던 거다.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을 하면서 지금 국립대총장을 임용하는 거예요. 국립대총장. 아셨죠? 임용. 근데 요거는 대통령이 임의로 이렇게 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제청을 받아서 임용을 해요. 교육부 장관이 제청을 해요. 제청 하면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중 일부를 임용 제청에서 제외. 여기서 포인트. 제외. 임용 제청 제외. 제청 제외다. 제청 제외. 요게 처분이냐? 그러니까 요 순서는 이런 거예요. 대학에서 추천을 해요. 총장 후보자를 대학에서 추천을 하면은 그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이제 교육부 장관이 선별을 해가지고 제청을 하는 거야. 대학에서 추천을 하고 후보자를 추천을 하고 그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추천된 후보자들 중에 이제 제청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대학에서 10명을 추천을 했는데 그죠? 교육부 장관이 2명을 제청을 했다. 그럼 8명은 이제 제청에서 제외가 됐죠. 제청 제외. 그러면 8명에 대한 제청 제외 이것이 이제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처분성이 인정된다. 는 게 우리 판례예요. 이게 불이익한 처분이다. 불이익한 처분이다. 불이익한 처분. 그러니까 그렇게 본 거예요. 우리 판례는 이제 대학에서 추천을 받은 총장 후보자들은 뭘 가지냐? 교육부 장관이 정당한 심사를 하리라는 기대를 갖는다고 봤어요. 그죠? 정당한 심사를 해서 그죠? 정당한 후보자를 제청을 할 거라는 기대를 갖는다는 거지. 그죠? 대학에서 추천된 총장 후보자들은 어떤 기대를 갖는다? 교육부 장관이 잘 제청을 할 거다. 정당한 심사를 해서 제청을 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진다. 그런데 제청을 하지 않았다. 제청에서 제외가 되면은 그건 뭐다? 임용을 아예 못 받게 될 가능성이 크죠. 대통령이 이게 재량이긴 해요. 임용할 권한 대통령의 재량인데 대통령도 임용 제청한 자가 있고 임용 제청에서 제외된 자가 있을 때 제청된 자를 임용하기가 더 쉬울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용 제청에서 제외된 자들은 임용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청 대상에서 제외된 요 자들은 이거를 갖다가 교육부 장관의 제청 제외 행위에 대해서 다툴 수 있게 어떤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거 대통령 재량이니까 임용 여부는 재량이잖아. 그래서 아예 다툴 수 없게 해버리면은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임용 제청에서 제외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
임용 제청에서 제외하는 것. 그죠? 자의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임용 제청에서 그 대학에서 추천도 했는데 그 후보자들 중에 일부를 갖다가 자의적으로 제청을 하고 자의적으로 제청하지 않고 그거를 갖다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임용 제청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 처분성을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제외된 총장 후보자들은 요 교육부 장관의 요 행위를 갖다 다툴 소의 이익도 인정을 했어요. 알아두시고. 근데 나중에 이게 임용 제청에서 제외가 된 자들이 이걸 갖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임용 제청 된 자들 중에서 뽑았어요. 임용을 했다. 대통령이 임용 제청 받은 자에 대해서 임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임용 제청에서 제외된 자들은 어떻게 다퉈야 되느냐? 그때는 어떻게 된다? 대통령이 이미 임용을 했죠. 임용을 하게 됐으면은 임용 제청에서도 제외한 자는 이 대통령의 임용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퉈야 돼요. 교육부 장관의 제청 제외 행위를 다툴 소이익은 없어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임용을 했잖아. 그죠? 제청된 자에 대해서 임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청에서 제외된 자는 이 교육부 장관의 제청 제외 행위를 다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대통령이 임용을 하면은 그죠? 자신에 대한 임용 거부, 임용 제외 행위에 대해서 다투어야 되는 거지. 소의 이익은. 그죠? 소의 이익 그렇게 된다. 그렇죠? 일단은 요거는 처분성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한다. 대통령이 임용하기 전에는 임용 제청에서 제외된 자들은 임용 제청 제외 행위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두시고 이게 교육부 장관이 피고가 되겠죠. 요때는 아직 대통령이 임용하지 않았으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된다. 그리고 2번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2번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주민번호 불법 유출 주민등록번호 불법 유출로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했는데 관할구청장이 이를 거부했다. 그러면 이게 거부가 거부 처분이냐? 거부 처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거부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고 처분에 해당한다. 왜? 이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이 신청권이 있느냐가 문제가 돼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그랬죠. 이게 불법 유출 피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이제 주민번호가 유출됐을 때는 주민번호로 바꿔달라라고 요청할 뭐가 있다?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니까 거부행위, 그죠?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판례예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3번 여기서 검사 나왔다. 여러분 검사의 처분 이 처분이에요? 아니지. 검사의 결정.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의 결정 이건 대부분 이게 뭐다? 처분에 해당하지 않죠. 이거 즉 이 말은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게 아니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 요거는 어디로 가냐면요. 우리 검찰청법상에 우리 항고 재항고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상에 재정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불복수단이 있다는 거지. 그럼 특별한 불복수단이 있으면 우리 판례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정하죠. 그죠? 그런 거지.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포함되므로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에 의해서 불기소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불기소 결정 처분에 해당한다. 틀렸다. 이거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우리 처분의 개념 징표들 있잖아요. 그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해주는 행정청 그게 다 징표잖아. 처분성이 인정되는 징표죠. 근데 그 징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불복 절차가 있으면은 항고소송으로 못 가요. 됐죠? 처분성이라는 징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구제 절차가 있으면은 그 다른 구제 절차로 가야 하는 것이지 행정소송, 항고소송으로 못 다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처분성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된다. 검사의 불기소 결정 이건 어디로 간다? 항고 재항고로 가요. 검찰청법에 있어요. 검찰청법에 근거한 항고 재항고. 그리고 또 형사소송으로 가요.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으로 가는 것이지 이게 설령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이게 징표가 다 이게 충족을 한다 하더라도 뭐다 다른 구제 절차가 있으니까 다르게 가는 거야. 다른 구제로 계시고 처분이 해당하지 않아요. 알아두시고. 4번. 이거 이제 중요하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해서 각함의 기각 결정을 했다. 그러면 피해자인 진정인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구제 조치를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구제를 못 받죠. 구제를 못 받는다. 진정인은. 그렇죠? 진정인은 인권침해를 받아도 이제 구제를 못 받죠. 그러니까 요게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각하 기각 결정은 처분에 해당한다는 게 우리 헌재예요. 헌재.
이게 헌재로 가서 이게 각하됐어요. 각하. 왜? 이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충성의 원칙상 헌법소원은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진정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처분,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그죠? 둘 위원회 있죠. 두 개 위원회. 그 위원회들이 하는 어떤 처분들, 그 결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처분성이 인정이 대부분 돼요. 아셨죠? 처분에 해당한다. 박탈당이 된다.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죠. 이거 알아두시고,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처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17번 이제 국가배상. 국가배상이 이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본 보시면은 이게 문제 형태가 조금 특이하게 나온 거예요. 문제 형태가 이제 뒤에 잠깐 보시면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잖아. 이런 거 거의 안 나오잖아, 많이. 그죠? 이게 잘 나올 수가 있다. 이거 하나하나 꼼꼼히 봐야 돼요. 보시면은 기억본. 재판에 대하여 불복 절차, 시정 절차 자체가 없다. 그러면은 이 경우 부당한 재판으로 인해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배상 책임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죠. 재판, 사법부에 대한 국가배상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죠. 이제 보충성의 원칙,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경우,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당해 소송 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다거나 다툴 수 없다거나 이게 상소를 할 수 없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어야지만 국가배상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국가배상은 이제 보충적 수단이에요. 보충적 수단. 그래서 이렇게 불복 절차가 없는 경우에 사법부에 대한 국가배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불복 절차가 있으면은 그 불복 절차에서 다투면 돼요. 국가배상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보충적 수단. 국가배상은 보충적 수단. 그리고 니은번.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였죠? 예, 헌법재판소가 청구 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하 결정을 했잖아. 그죠? 청구 기간을 오인해서 각하 결정을 했죠. 그 각하 결정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봤다? 우리 판례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그죠? 청구 기간을 오인해서 각하한 결정, 그것도 불복 절차가 없으니까 이거 인정을 한 거죠. 기억나시면 되고. 2번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은, 여기서 포인트, 구체적 입법은, 이거는 입법부에 대한 국가배상이죠.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과실.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입법을 하지 않은 부작위, 그죠? 입법 부작위. 근데 그 입법 부작위가 또 뭐가 있어야 된다?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죠.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 사법부에 대한 국가배상, 그리고 입법부에 대한 국가배상, 이거 다 예외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서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일반적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일반적. 일반적인 의무만으로 이게 입법 부작위가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입법 의무가 아니라 구체적인 입법 의무입니다. 구체적인 입법 의무. 그리고 이거는 입법 부작위고, 입법이 된 상태는 어떻게 우리 언제 인정이 됐죠? 입법이 된 상태는 헌법의 명문에 명백히 위반한 경우, 헌법 문헌에 명백히 위반한 입법을 하고, 그리고 굳이 또 그런 입법을 해야 됐죠. 그런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이 됐어요.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디귿번. 요것도 이제 제가 또 이제 강조를 했었죠. 디귿번.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공상을 입은 군인이에요. 그죠?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 그 국가 유공자 및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훈급여금을 지급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죠. 이게 군인은 뭐가 적용될 수는 있죠?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잖아. 이중배상금지. 근데 이중배상금지는 뭐죠? 보상받을 수 있으면 배상 청구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배상받으면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배상받고 이제 이거 보상이다. 보상 지급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급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중 배상 금지, 이중 보상 금지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판례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보상 청구할 수 있으면 배상 청구 못 한다. 이거는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있잖아. 이중 배상 금지 규정. 근데 여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는 뭐다? 그러니까 배상 받고 보상 청구 못 한다. 그런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배상을 받으면은 보상 청구 못한다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중 보상 금지 규정이 없으니까 보상제도 배상제도는 각각 다른 거니까 다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각각 제도 취지가 다르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리을번 이건 너무 많이 냈던 거죠.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에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했던 금액에 관해서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변제하면은 이거는 타인 채무 변제죠. 원래 대적 책임을 지지 않잖아. 근데 자기가 변제를 했죠. 그러면은 변제한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해 뭐를 할 수가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래서 마지막 동그라미 그죠? 됐고. 그 다음에 18번. 요게 조금 사례틱한데 사실 이게 사례라고 보기도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뭐 A 나왔으니까 보시면은 갑은 기속력이 나왔어요. 갑은 관할 A 행정청에 토지영지 변경 허가 신청했으나 A 행정청은 허가를 거부했다. 그래서 토지영지 변경 허가 거부가 나왔어요. 이에 갑은 거부처분 취소성을 제기해서 재량의 일탈 남용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받아서 이겼어요. 이겼다. 그리고 그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효력이 나오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A 행정청이 거부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했었던 사유 중 거부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하는 것은 허용돼야 안 돼요. 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없잖아. 새로운 사유죠. 동의어예요. 새로운 사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기속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속력. 네. 거부처분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 중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속력은 어디에 미치냐? 어디에만 미치냐? 거부처분 당시에 있었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는 사유에만 기속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요건은 뭐다?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는 사유에만 미치는 거. 있는 사유에만. 그게 뭐 처분하기 전에 있었던 후에 나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있는 것만 있는 사유에 대해서만 기속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성이 있는 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처분하는 것은 이죠. 그거는 기속력에 반하지만 없는 새로운 사유, 그죠? 새로운 사유인지 아닌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유가 있으면 다시 거부처분하는 것은 이거는 허용이 되는 거죠. 설령 그게 거부처분 이전에 있었던, 거부처분 당시에 있었던, 거부처분 이후에 있었던 상관이 없어요. 아셨죠? 동일성이 없으니까 새로운 사유 아셨죠? 알아두시면 된다. 거부처분 당시에 존재했었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있는 사유에만 기속력이 미친다. 그걸 알아두시면 된다. 2번. 이것도 다 기출이에요. 여러분 기출이다. 그리고 2번. A 행정청이 재처분을 했다. 재처분을 해야 되겠죠? 이게 취소가 나왔죠. 취소 판결. 그러면 거부가 소급해서 없어지죠. 그러면 다시 재처분을 해야 되는데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 저촉되는 경우에는 갑은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기속력에 저촉된다. 그러면 이 재처분은 무효죠. 그죠? 아무런 재처분이 없었던 것과 똑같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재처분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뭐 할 수 있다?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어요. 간접강제 신청. 간접강제는 재처분 의무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죠.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재처분이 이행이 아예 안 된 경우뿐만 아니라 기속력에 반해서 무효인 경우에도 역시 재처분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것과 똑같이 보잖아. 그러니까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알아두시고. 그리고 3번. A 행정청이 재처분이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 저촉되더라도 당연 무효는 아니에요. 당연 무효죠. 당연 무효. 이거 2번, 3번 똑같은 거다. 당연 무효고. 그러니까 아무런 재처분이 없었던 거랑 똑같다. 그래서 간접강제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4번. A 행정청이 간접강제 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한 내에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서 배상금이 이미 발생을 했다. 그죠? 간접강제 결정이라는 것은 야, 너 언제까지 빨리 이행해? 안 그러면 돈 이거잖아. 돈 내 이거잖아. 그죠? 의무이행 기한 내에 재처분을 이행하지 않아서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아서 배상금이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재처분을 이행하더라도 갑은 배상금을 추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 추심할 수 없다. 배상금이 이미 발생했는데 그거 왜 이미 발생한 이행강제금은 그거 강제징수 가능하다며. 그거랑 차이점이다. 그죠? 그거랑 차이점이죠. 요게 간접강제에서 요 배상금은 이 배상금의 법적 성질을 잘 보셔야 돼요. 배상금의 법적 성질은 이게 재처분 지연에 대한 제재라든지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재처분 지연에 대한 제재라든지 손해배상이 아니라는 거지. 심리적 압박 수단일 뿐이에요. 심리적 압박 수단이다. 강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을 하면은 이미 발생한 배상금도 뭐 할 수 없다? 추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행강제금하고 다른 거잖아. 이행강제금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강제징수할 수가 있죠. 근데 이미 부과된 배상금은 추심할 수 없어요.
아셨죠? 이 배상금의 법적 성질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빨리 이행하라는 거죠. 장래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에요. 그와 동시에 어느 정도는 제재의 의미도 있지. 제재의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이미 부과된 것은 강제 인수할 수 있지만 배상금은 재처분 지연에 대한 제재라든지 손해배상이 아니라 요거는 그냥 심리적 압박 수단이라는 거예요. 압박 수단. 그러니까 이행을 하면은 이미 발생한 배상금도 추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이행강제금하고 차이점이니까 좀 잘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된다. 그렇죠? 제가 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19번. 좀 특이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참 이것도 차례라고 하기 그런데 그래도 갑이 하나 나와서 참 갑은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 인증을 받아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그죠? 보조금 나왔네. 교부받아 사용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평가 인증을 취소했다. 포인트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했어요. 교부받아서 보조금 교부 받아서 사용했고 나중에 이거 평가 인증을 갖다 취소했다는 거죠. 요거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1번 보시면 평가 인증의 취소는 강학상 취소다. 평가 인증의 취소가 강학상 취소예요? 아니죠. 이게 평가 인증을 취소한 거는 왜 취소했죠? 보조금을 부정하게 유용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다? 후발적 사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이거는 철회 그죠? 취소가 아니죠. 취소하고 철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처음에 행정행위가 성립됐을 때 그죠? 여기서 평가 인증을 받아서 잘 설치 운영하고 있었잖아. 이 설치 운영 했을 당시에 인증을 받았을 당시에 저 때는 하자가 없었죠. 하자가 없다가 나중에 보조금 유용하니까 부정하게 유용하니까 취소한 거잖아. 후발적 사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 그죠? 하자가 없어요. 원시적인 하자는 없다. 원시적인 하자가 없는데 이게 후발적 사유로 없애는 거. 이거는 강학상 취소가 아니라 철회. 보시면 뒤에 보시면은 행정청이 평가 인증 취소 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 인증의 효력을 취소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서 상실시킬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일단 철회라고 했죠? 철회. 철회는 원칙이 무슨 효? 장래효.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예외. 이게 보조금을 갖다가 교부 받아서 사용했잖아. 부정한 방법으로.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소급효를 인정해가지고 야 너 부정한 방법으로 그때 사용했을 때 그렇게 너 부정한 방법으로 쓴 거 그거 다시 토해내 이래야 돼요. 아니면 너 그냥 그거 가져 이래야 돼. 가져와야 되지. 그렇죠? 원상회복 명령을 해야 되죠. 야 원상회복 너 보조금 부정한 방법으로 유용을 한 거 그거 다시 돌려내. 그죠? 돌려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의관념이 맞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요게 장래인데 예외가 우리가 이것도 제가 이게 보조금 지급 결정 취소 이런 거 철회 그런 거라 그랬잖아. 그렇죠? 예외적으로 이게 소급효가 인정될 수가 있다. 소급효를 인정하면 안 될 어떤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때, 그죠? 소급효를 이게 인정해야 될 만한 어떤 공익상의 사유가 있을 때, 특히 대표적으로 이게 보조금 교부 결정 철회 그거라 그랬죠? 그럴 경우에는 소급효가 인정될 수가 있는데 이 소급효를 인정할 때는요, 이게 여러분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법적 근거 필요해요.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은 요거는 왜냐면은 이거 원상회복 명령 하는 거거든. 원상회복 명령. 그쵸?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게 보조금 예를 들어 이게 대표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거죠. 이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철회. 그죠? 요거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철회 요거는 너 여태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왔던 그 보조금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해 다시 토해내 이거잖아. 그러니까 원상회복 명령을 할 때 요건 당연히 이거 하명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강제 조치가 들어가야지 안 내면은 그죠? 이거 안 토해내면 어떻게 돼? 다시 다 돈이잖아. 강제 인수해야 되겠죠? 강제 인수 안 하면은 이거 안 내지, 그죠? 돌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법적 근거 당연히 필요한 거다. 법적 근거 필요한 거다. 하명. 그래서 원상회복 시킨다는 거거든.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이거 법적 근거 필요해요. 그래서 행정청이 평가 인증 취소 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평가 인증의 효력을 취소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서 상실시킬 수 없어요. 됐죠? 이게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런 걸 인정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침익적이죠. 엄청 침익적이다. 그래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죠.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취소 또는 철회를 할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그거랑 다른 문제예요. 지금 요거는 소급표를 인정한다는 것은 원상 회복을 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명이야, 하명. 취소나 철회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따로 이거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알아두시면 된다. 네. 취소나 철회할 때 법적 근거 필요 없는데 이 효과 철회 효과를 소급표를 인정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됐죠? 됐고. 그래서 요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나왔어요. 2번 참 요게 평가 인증의 취소는 강상 철회에 해당하며 행정청이 평가 인증 취소 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평가 인증의 효력을 취소 사유 발생일로 소급해서 상실시킬 수 없다. 요게 이제 답이고. 그리고 3번 막 이런 식으로 나왔죠. 강상 취소에 또 아까 막 헷갈리게 하려고 취소에 해당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는 뭐 할 수 없다. 막 이렇게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아래도 이거 막 별도가 법적 없이도 상실시킬 수 있다. 막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별도가 법적 없이는 상실시킬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뒤에 뭐 별도가 법적 없이도 상실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잘 보시면 된다.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2번. 이거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계기로 삼으셔서 다음에 혹시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 틀리지 않게 조금 정리를 잘 해주세요. 취소나 철회를 할 때는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있죠? 처분청이 그렇게 할 때는 처분청의 취소나 철회 그는 법적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철회의 효과가 원래는 장래유잖아요. 근데 그거를 소급표로 바꾸기 위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 그는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거니까 그때는 뭐다? 원상회복 명령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소급표 인정에 이제 법적 근거 필요하다. 규칙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됐고 그다음에 20번 이제 마지막 문제. 이거 너무 어렵다. 많이 갔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항고성에서 수소법원이 하회하는 판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무효확인 소송의 제1심 판결시까지 원고적격을 구비하였는데 제2심 단계에서 원고적격을 흠결하게 됐다. 그러면은 제2심 수소법원은 각하 판결을 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하죠? 무효확인 소송도 역시 이제 원고적격이 있어야 돼요. 원고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를 제기할 수가 있죠. 근데 1심 판결 시에는 있었는데 2심 판결 시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각하 판결을 해야 돼요. 3심 그럼 상고심에서도 직권조사사항은 심판사항이에요. 상고심에서도. 그러니까 2심에서 이게 직권조사사항이 흠결됐다. 그죠? 이게 직권조사사항 소송요건이 흠결됐다. 그러면 당연히 각하를 하겠죠. 3심에서도 각하하는데. 그죠? 3심에서도 각하하죠? 이게 흠결되면. 그래서 맞는 거고. 2번. 행정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을 넘겨서 심판을 청구했다가 각하제결 나왔어요. 각하. 그 후에 그 각하제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원래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면은 이거는 수법원은 당연히 뭐 해야 된다? 각하를 해야 되겠죠? 각하. 그렇죠? 원래 이게 우리가 그 특칙 있잖아요. 행정심판을 거치고 이제 소를 제기하면은 제기해서 정보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제기를 있은 날부터 1년 그거잖아요. 근데 이 각하제결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잖아. 각하제결. 이미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을 넘겼다. 그래서 각하제결 나왔어요. 이 각하제결서 정보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제소이간의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당연히 각하죠. 원래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시 제소이간이 이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소이간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수법원은 뭐 해야 된다? 각하해야 돼요. 왜? 처분이 있으면 안으로부터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아셨죠? 됐고. 그리고 3번. 허가처분 신청에 대한 부작위를 다툰 부작위 여부예요. 부작위 여부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제2심 단계에서 피고행정청이 허가처분을 했다. 그러면 2심 수소원은 각하 판결을 해야 되겠죠. 이 부작위 위협 확인 소송은 부작위가 위협하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고 부작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거 대상적격 소송 요건이죠. 그러니까 2심에서 이게 허가가 나왔다. 허가는 자기잖아, 자기. 그러니까 뭐다 소외이익이 없어서 각하를 하는 거예요. 소외이익이 없어서. 자, 부작위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유지가 돼야 된다. 근데 허가가 나왔다는 것은 이건 자기가 나왔다는 거죠. 부작위가 아니게 됐죠. 그러니까 소외이익이 없어져요. 허가 처분을 하면은 이게 소외이익이 상실되는 이게 하나의 요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법원은 각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부작위 위협 확인 소송에서 부작위는 대상적격이야. 대상적격. 그죠? 소송 요건이죠. 그래서 이게 소송 요건이니까 부작위가 자기로 바뀌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소송 요건 흠결. 그죠? 소송 요건 흠결, 소외이익 흠결로 이제 각하 판결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4번 이제 마지막.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기각재결을 받았어요. 받은 후에 재결 자체 고유한 위협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기각재결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심리 결과 재결 자체 고유한 위협이 없다면 각하 판결을 해야 한다. 틀렸죠? 예. 기각재결을 받은 후에 이제 또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재결 소송이잖아요. 재결 소송, 재결 취소송, 그죠? 재결이 취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재결 자체 고유한 하자가 있어야 되죠. 근데 재결 자체 고유한 하자가 없어. 이 기각재결에 재결 자체 고유한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법원은 무슨 판결을 한다? 기각재결을 하는 거죠. 각하가 아니라 기각. 기각 판결, 그죠? 기각 판결을 하는 거죠. 왜? 재결 자체 고유한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는 본안 심리 사항이야. 본안 심리, 본안 판단 사항이기 때문에 본안 가서 기각 판결을 하는 거예요. 이건 소송 요건이 아니에요. 고유한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고유한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는 본안 판단사항, 본안 심리사항이다. 그래서 본안 가서 기각 판결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소송 요건이 아니에요. 소송 요건이 아니다. 소송 요건이라면은 이게 각하를 해야 되겠지만 고유한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위법 여부는 본안에서 심리를 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안 판단사항이다. 그래서 본안 가서 기각 판결을 한다. 이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요게 이제 답이었습니다. 이제 끝났네. 네. 자, 끝났네요. 여러분, 어떻게 뭐 도움이 되셔야 되는데 일단 오늘 이제 진행했던 기출 해설 이거를 이런 문제들이 나왔구나 위주로 좀 보시면서 내가 이 부분을 틀렸구나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계기로 삼아 주시고요. 앞으로 또 시험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제 나름대로 계획도 잘 세우셔서 끝까지 화이팅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지나간 거 시험 점수라든지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언젠가 이게 뭐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끝까지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니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멘탈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 함수민 공법 연구소 있으니까 거기서 질문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기출 해설 강의 했고요.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들으시면서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